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9주차 10월 29일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스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루어 보고 있고요. 2교시에서는 콜버그로부터 계승한 점, 그리고 콜버그와는 구분이 되는 점, 그것과 함께 거시적 도덕성, 미시적 도덕성의 구분 정도 배워보았던 것 같습니다. 2교시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콜버그와 비교하기 위해 단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레스트의 입장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로 레스트 같은 경우는 단계라고 하는 용어보다 도식, 이제 피아제가 사용하는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 이거 사용하는 걸 선호하고 있죠. 실제로 도식 개념은 피아제가 이제 생물학적인 지식 설명할 때 쓰는 그 스키마, 거기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아동학습자 자신이 경험적 활동에 의해 조직화된 행동 양식, 이것을 우리가 보통 도식 내지 스키마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보자면 어떠한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 이것을 도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발달 도식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개인적 이익 도식, 규범의 유지 도식, 인습 이후 도식,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제시하는 까닭은 콜버그는 인터뷰 통해 가지고 피험자 학생 도덕성 이제 알아내는 방법을 쓴 것에 비해 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피점수라고 해가지고 점진적이고 느슨하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도덕성 영역들 퍼센트를 구해내는 그 비율 측정하는 방식에 좀 자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는 경험적 연구 결과 속에서 세 가지 도식이 대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개인적 이익 도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계속 콜버그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콜버그 방식에서 생각해 보자면 2단계, 3단계 이 정도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이익 도식은 사회 중심적 관점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라고 하면 레스트가 앞서 거시적 도덕성, 미시적 도덕성 나누었을 때 거시적 도덕성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친밀한 인간관계 내의 사회, 그게 아니라 좀 더 커진 사회 제도 내의 도덕성, 이 정도까지는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 이익 도식 가지고 있는 행위자 내지 학습자는 사회적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단지 행위의 결과가 가져올 개인적 이해 타산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 중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도구주의적인 도덕성이다. tit-for-tat 전략, 호혜적으로 맞받아치는 그런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의 모습도 조금 일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도식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 같은 경우에 혈연이라든지 정실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위한 배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실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실제로 조금은 벗어나야 될 것이긴 하죠. 연고주의 중요시 여기는 정으로 뭉쳐져 있는 친밀한 인간 공동체,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가깝게 자라나고 살을 부대끼는 경험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배려, 이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규범 유지 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범 유지 도식, 이것은 콜버그 4단계
콜버그 4단계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다. 실제로 콜버그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도식 수립하게 된 것인데요. 콜버그 같은 경우에 법이라든지 질서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했는데 콜버그와는 조금 구분되는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규범 유지 도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성격 자체는 콜버그 4단계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범 유지 도식 관점에 따르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콜버그 4단계, 5단계 차이점 여러 번 강조해 드렸었죠. 5단계에서는 법이라든지 규범, 사회 계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드러나는 것에 반해서 4단계는 고정되고 절대적인 법이나 질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범 유지 도식 학습자들이 습득한다는 것은 인습적 사고자들에게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도덕적 필요의 의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이 도식이 나는 우리의 전체 사회를 위해 옳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인 확신감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급마다도 다를 수 있고요. 또 초등 같은 경우에 다양한 학년 분포에 있기 때문에 저학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규범 유지도식 확실하게 학습자들이 습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미 정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가치, 그것을 실제 학습자가 지키는 경험을 하고요. 거기에 유의미한 성인 내지 교사의 피드백, 칭찬이 있다고 하면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앞으로 더 발달해 나갈 거야. 이런 도덕적 확신감을 학습자가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콜버그 방식으로 말하자면 인습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고자들에게 더 도덕적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연료, 어떤 도덕적인 열정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습 이후 도식입니다. 인습 이후 도식. 여기 이제 레스트 같은 신콜버그주의자들은 콜버그 6단계에서 정의윤리 이거 하나가 이제 가장 최상이고 궁극적인 도덕 철학의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신콜버그주의자들은 이런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에서 도덕성이라는 걸 규정하려고 하거든요. 레스터와 같은 사람들은 인습 이후 도덕성에 대한 정의를 어느 하나의 도덕 철학 측면에서 규정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당연히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가 아니라 디피니션을 말하는 그 정의겠죠. 저스티스라고 하는 하나의 디피니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신콜버그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발달의 최고 높은 수준으로서 어떤 새로운 도덕 철학 이론, 콜버그가 말했던 것처럼 정의 윤리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의 제안을 하진 않습니다. 거시적 도덕성, 미시적 도덕성 구분해서 알아봤던 것처럼 물론 거시적 도덕성이 사회 구조 내지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시적 도덕성도 삶의 여러 가지 장면 속에서 나름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콜버그학파 도식 개념의 정의는 콜버그가 말하는 단계 개념의 정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다. 피아제라든지 콜버그, 그에게 영향을 준 칸트 같은 사람들은 주로 도덕성의 형식적 측면 이것만 강조하고 있다면 레스트 그리고 신콜버그주의자들은 형식과 함께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덕성의 내용들 또한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광범위하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스트 언급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모델이죠. 도덕적 행동과 관련돼 있는 도덕성의 4구성 요소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덕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명으로 거의 한 학기의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을 달려오고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덕성의 심리적인 측면들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3분법 이야기했지만 그 3분법 각각이 따로 놓을 때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통합을 이룬다면 세 개의 그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때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도덕성의 영역에 따라서 잘못된 3분법이 나오기도 했던 것이죠. 정신분석학, 여기 있는 학자들은 정서를 주로 연구했던 것이고요. 행동주의자들 내지는 그것과 유의미한 연관을 가지는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주로 행동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제나 콜버그 같은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주로 이성적 사고에 대해서 연구해 왔던 것이죠. 자, 이런 3분법 그 가정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 각자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각 영역의 도덕성들이 독립된 발달 경로를 가지고 발달해 나가는 것으로 잘못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나씩 뜯어가지고 따로 구분을 하면 각각의 개념 이해하는데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론적으로 과연 얼마나 엄밀한 것인가, 실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든지 도덕심리를 종합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스트는 그의 동료들과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도덕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가지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4가지 과정 혹은 구성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4구성요소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성요소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4구성요소 모형이라고 하는 건 인간 학습자들이 도덕 행위를 산출해내는데 필요한 일종의 내적인 과정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각각이 하나의 성격 특성이라든지 혹은 바람직한 덕목의 목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회적인 경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 분석의 주요한 단위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4구성요소, 이러한 과정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상호작용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잘못된 3분법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지, 정서, 행동은 분리되어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 없는 인지가 없고 인지가 없는 정서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와 정서가 잘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바람직한 도덕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 4구성요소 모델은 레스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마 14주 그 기말고사 전 거의 마지막 주에서 다루게 될 그 발표문 주제로 선정해 주셨던 나바에츠, 이 사람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첨단 이론 이것에 대해 접하게 되는 것에도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형 숙지해 두시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1요소는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민감성.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 상황, 이것에 이제 들이닥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에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동, 특히 여기서는 도덕적 행동을 염두에 둘 텐데요. 이런 특정한 도덕 행동이 필요할 때 재빠르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그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개인들은 자신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적인 정보에 민감해야만 하고 다양한 가능한 행동들을 구성적으로 상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적으로 상상한다 이렇게 해서 민감성이라고 하는 건 특히 감정, 정서와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구성적 상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정서와 인지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때 도덕적 민감성이 잘 발휘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감성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인간의 감정과 잘 연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이 필요할 때 재빠르게 반응해야 하고 적절하게 그 사건들을 설명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감정, 그 중에서도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나중에 저희 개인 발표하시는 주제 중에 호프만 공감 이론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면 보통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게 될 때 자신도 그런 감정이 마치 전염된 것처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감정, 이런 것으로 흔히 정의하기도 하죠. 그런 것과 연결되는 공감이 도덕적 민감성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민감성을 통해서 일단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감지한 사람들은 가능한 행동들과 이러한 행동들의 가능한 결과에 의해서 누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도덕적 민감성은 이런 것처럼 어떤 상황을 도덕적인 문제 상황으로 감지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 행동들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본다는 측면에서 정의와 인지, 감정과 사고 모두의 점진적인 발달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레스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의 형태로 도덕적 민감성 한번 말해보자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명료하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이 도덕적으로 반응해야 할 상황인가? 물론 이런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길에 쓰러져 있는 굉장히 위험에 처한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위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곳에 보면 대로변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수십 명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 경우는 도덕적 민감성이 충분하게 발휘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요소, 도덕적 판단, 모랄 저지먼트라고 하는 것이죠. 구성 요소 첫 번째, 도덕적 민감성의 차원에서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확인했다면 이 두 번째 구성 요소, 도덕적 판단이 가지는 기능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어날 만한 행위의 방향, 도덕적 민감성을 통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이제는 도덕적인 이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위나 의무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요. 그러면 의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도덕 법칙과 연결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도덕 법칙이 필요로 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의 방향을 평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라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들에게 도덕적 민감성 속에 사회적 규준과 도덕 원리를 통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게 당위 내지 의무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 자체가
민감성과 도덕 원리, 의무를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도덕 판단 이건 사실 레스트뿐만이 아니라 그 현대 도덕 심리학의 연구, 피아제와 콜버그 이 부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도덕 판단, 이성의 측면만 따로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구성 요소 속에서 자리를 잡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위치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는 도덕적 동기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의 결과를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선택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때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면 다른 행동은 할 수가 없겠죠. 소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텐데요. 이제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도덕적 동기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 가치를 포기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선택하도록 동기화시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치라고 하는 건 도덕적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죠. 크게 구분해 보면 물질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정신적 가치도 진선, 미성, 진에 해당하는 지적 가치, 선에 해당하는 도덕적 가치, 미에 해당하는 미적 가치, 성에 해당하는 종교적 가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 내지 뭐 예술과 관련되는 미적 가치 이런 걸 우선시할 수도 있죠. 이런 걸 우선시하게 되면 이제 도덕적 가치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다른 가치들 대신에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 이것을 도덕적 동기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3만 원 정도 있는 돈으로 맛있는 삼겹살 고기를 먹을 것인가, 나의 이 식욕에 있어서의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아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처지 어린이들 도와주는 원조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내가 그 3만 원 포기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도덕적 가치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덕적 동기화가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요소이죠. 도덕적 품성 및 실행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네 번째 요소는 위험하고 예기치 않은 공경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행동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동기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적 혹은 외적으로 그것의 실천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내적 차원에서 보자면 두려움 혹은 다른 유혹과 같은 감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의 억압, 요청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보자면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신 그 아이히만과 같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 히틀러 나치 그 당시에 이제 고위 관료였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굉장히 좀 비극적인 그런 대량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자행했었던 그 관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전범 재판에서 나는 직업 윤리를 충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했다고 하잖아요. 군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상명하복의 굉장히 딱딱한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 심지어 국가에서 가장 높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력한 그런 강제력으로 요구를 했을 경우 비도덕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라면 도덕적 품성 내지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군인 옷, 군복 벗을 각오를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도덕적 품성이나 실행력을 가진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도덕적 행동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표출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용기도 잃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이 있는 이런 단기적인 목표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이 그리고 있는 도덕적 이상향까지 나가는 인내심이라든지 굳건함, 끈기와 같은 능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보통 이런 걸 인격이라든지 자아 강도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구성 요소들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런 레스트의 복합 도덕 모형 그리고 4구성 요소 모델 같은 게 도덕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실제 사람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도덕적 사고 구조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레스트가 명확하게 밝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 행동이 도덕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이걸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있죠. 도덕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인간 심리의 다른 부분들이 도덕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도덕성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동기화 이 부분 하면서 인간 심리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또 다른 가치들이 있다는 것도 언급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4구성 요소 모형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주는 시사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도덕성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도덕적 사고와 정서의 영역을 도덕적 행동의 영역과 연결하고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도덕성의 통합까지는 이야기했지만 레스트 자신이 말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실제 도덕교육 실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엔 레스트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10주차에는 저희 도덕심리학에서 또 중요시 다루는 이론들이죠. 영역이론 그리고 도덕적 정체성 이론 이 2가지를 합쳐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수강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